어, 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 의하면 임채원 선생님이 언급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SA 노드에서 정상적인 임펄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SA 노드가 아닌 엉뚱한 데서 생겨나는 거 이런 것이 아리스미아의 병태 생리와 관련해서 임펄스의 제너레이션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임펄스가 생기는 SA 노드에서 임펄스가 생기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이런 것도 다 아리스미아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병태 생리가 아니라 생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아주 긴장하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했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이게 그냥 아리스미아예요, 사실은. 예, 가슴 두근거림,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자면 팔피테이션 이런 거를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병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넓은 범주로 보면 아리스미아의 일종입니다.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심파테틱 또는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이 평상시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가 이 심파테틱 액티비티가 높아지면 하트레이트가 막 증가하고 반대로 베이갈 액티비티가 높아지면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종의 아리스미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정상적으로 사이너스 SA 노드에서 임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아닌 다른 데서 무슨 이유에선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액토픽 포커스나 트리거드 오토매티시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펄스의 생성 과정에서 뭔가 올터레이션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고 임펄스의 컨덕션, 아까 얘기했던 컨덕션과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 컨덕션의 패스웨이가 복잡하게 있죠. 크게 보면 SA 노드에서 에이트리움 한 바퀴 돌아서 AV 노드에서 약간 딜레이돼서 벤트리클에 쭉 이런 컨덕션 과정이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블락킹이 돼버린다거나 그러면 브라디 아리스미아가 되겠죠. 임펄스가 생긴 거는 막 1분에 70회, 80회가 생기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블락돼. 그러면은 실제 하트레이트는 그거의 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리엔트리 컨덕션이라고 하는 특이한 비정상적 서킷에 의해서 아리스미아가 증폭되거나 이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까지도 가는 현상들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리스미아 상황에서. 이 리엔트리라는 말을 못 들어본 게 맞나? 맞아? 원래 들어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 네. 예. 내가 자꾸 엉뚱한 걸로 보네요. 하빈아, 너는 들어봤니, 리엔트리? 예. 음. 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 임채원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퍼킨즈 5 중에 어느 하나의 브랜치가 벤트리클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이것이 하나의 컨덕션 패스웨이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컨덕션이라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벤트리클 전체가 거의 싱크로너스하게 임펄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임펄스가 이렇게 브랜칭돼서 퍼져나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브랜치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브랜치 포인트를 타고 임펄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 어느 부위에선가는 심장들은 다 서로 셀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왔던 임펄스가 또 여기서 브랜칭돼서 사방으로 퍼지고 이쪽으로 왔던 임펄스가 또 사방으로 퍼지면서 원래 한 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임펄스가 이렇게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돌아오고 해서 중간에 어디선가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임펄스는 어떻게 되나요? 2배가 되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서로 교차해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각자 흘러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본이야.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지?
원래는 세포가 임펄스 받으면 액션 포텐셜이 생겨야 되지만 그게 두 번 받으면 불응기가 와서 오케이. 신호가 불응기 알고 없어져요. 있죠. 불응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전에 배웠던 어떤 뭐 그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불응기는 뭐다? 네? 불응기란 무엇인가? 자극이 연달아 두 번이 왔을 때 두 번째 자극 사이에 간격이 너무 짧으면 그 통로가 인액티베이션 돼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자극에 반응할 수 없는. 그렇지. 됐어. 다 배웠어. 오케이.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불응기라는 게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그겁니다. 심장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다 셀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한 번 생긴 임펄스가 시차를 두고 조금씩 다른 타이밍에 하나의 셀을 때릴 수가 있는데 아주 인접해서 금방 다시 따라오는 다른 임펄스에는 반응을 안 해야 실은 아리스미아가 안 생기는데 타키아리스미아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그 불응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원인은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렉트롤라이트의 임밸런스라든지 애시드 베이스의 임밸런스라든지 파샬 이스케미아라든지 뭐 등등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선가 어떤 조직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의 체인지가 생겨서 요와 같은 서킷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브랜칭되는 포인트에서 한쪽 브랜치의 임펄스 컨덕션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다른 쪽으로는 잘 안 일어나서 한쪽 방향으로 블락킹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니디렉셔널리 블락킹이 되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흘러갔던 임펄스는 돌아서 일로 다시 반대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에서 들어오는 임펄스는 불행하게도 블락킹이 안 되고 이 서킷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원래 브랜치 포인트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 조직은 정상 조직이 아니야. 디프레션이 있는 리전이야. 그렇다 보면 이 임펄스가 돌아왔을 때 이 브랜치 포인트에 있는 셀이 불응기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중간에 조금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SA 노드에서 한 번 생긴 임펄스가 여기를 때렸는데 이 임펄스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펄스가 벤트리클 전체에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런 리엔트리 서킷이 무슨 이유에선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키아리스미아를 유발하거나 타키아리스미아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을 통해서 이걸 찾아서 요 리전을 실제로 이제 수술적으로 어떻게든 제거를 하거나 뭐 함으로써 이런 리엔트리 서킷을 중간에 끊어서 아리스미아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서킷이 구체적으로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리엔트리 서킷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비정상적인 임펄스의 제너레이션 또는 비정상적인 임펄스의 컨덕션 이런 것들이 아리스미아를 유발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크게 보면 브라디 아리스미아와 타키 아리스미아가 있잖아요. 하트레이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려지는 경우와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빨라지는 거죠. 타키 아리스미아.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벤트리클에서 일어나는 타키 아리스미아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벤트리클러 피브릴레이션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라고 흔히 하는 얘기가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벤트리클러 피브릴레이션 때문에 사망하는 거고 원인이 뭐가 됐건.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로
PCR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자동 제세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아리스미아와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가장 궁극의 그런 라이프 스트레치닝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애브노멀한 임펄스 포메이션이나 컨덕션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수술적인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이제 약물요법을 이용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모디파이하고 노멀라이즈 할 수 있을 것이냐 알고 보면 우리가 아까 막 언급했던 그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의 어떤 체인지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약물들은 예를 들면 소듐 채널에 작용한다거나 포타슘 채널에 작용한다거나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고요. 그 약물 자체가 이런 채널에 작용하지 않고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체인지를 아드레너직 시그널 트랜스덕션 단계에서 모디파이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관련된 드럭들이죠.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겠죠. 타키아리스미아에 쓰는 거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뭐 설명 안 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심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오늘 내내 한 거잖아. 네. 자, 그러면 확인. 자, 이 그림 봤죠? 네. 이게 액션 포텐셜이고, 요 맨 밑에 있는 게 EKG 그림인데, EKG 그림에서 P 웨이브, QRS 컴플렉스, T 웨이브 이 각각은 의미하는 게 뭐다? 그 심장의 각 부분들의 수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 웨이브는 아트리움이고 정확히 말하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네. 에이트리얼 셀에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웨이브죠. 근데 물론 에이트리움에 있는 모든 셀이 완전히 동시에 액션 포텐셜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런 웨이브는 안 생길 텐데 이게 이 에이트리움의 리전에 따라서 아주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P웨이브는 ATR 셀의 디폴라리제이션, 요거 액션 포텐셜 중에서도 요 디폴라리제이션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QRS 컴플렉스는 그것은 벤트리클의 액션 포텐셜. 그렇죠. 벤트리큘러 액션 포텐셜, 벤트리큘러 셀의 액션 포텐셜에서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냥 액션 포텐셜이라 그러면 약간 미진한데 뭐가 미진할까? T웨이브는 그럼 뭘까요? T웨이브는 재분극. 그렇죠. 액션 포텐셜이라는 게 이 전체가 액션 포텐셜 하나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디폴라리제이션 단계에서 QRS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거고 네. 디폴라리제이션 단계에서 T웨이브가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100번쯤은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 그리고 뭐 덧붙여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만큼의 간격, 요거 PR이라고 쓴 간격. 요게 간격이 좀 있죠. 요만큼. 이 간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방에서 심실로 전달되는 데까지 걸리는. 그렇죠. 시간. 그래서 그게 AV 노드를 건너가는 시간이죠. 그렇죠? AV 노드를 건너가는 시간이죠. 에이트리움은 에이트리움대로 거의
동시에 수축하고 동시에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고 벤트리클은 벤트리클대로 사실상 거의 동시에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사실은 꽤 긴 시간인데 요 시간 동안에는 요 AV 노드를 건너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AV 노드에서 조금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 요 부분인 거죠. 이 딜레이가 생략적으로 중요하죠.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동시에 수축하면 안 되잖아. 네. 에이트리움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벤트리클이 수축하고 이 시간에 갭이 있어야 벤트리클러 필링이 일어날 텐데 이게 만약에 짧아지면 벤트리클러 필링이 안 일어나는데 수축되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V 노드는 딜레이 시키는 게 기능입니다. 그렇죠? 네,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러 갈 때 아니 금방 가지 말고 잠깐 기다렸다가 라고 하는 게 얘의 기능인 거죠. 예. 그렇다는 사실을 미안합니다. 자꾸 내가 이걸 엉뚱한 걸 눌러서 자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벤트리큘러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나타나는 벤트리큘러 컨트랙션이고 요때 요 소듐 채널 열리고 칼슘 채널 열리고 포타슘 채널 열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듐 채널, 칼슘 커널은 인워드 커런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벤트리클의 디폴라리제이션을 유발하고 포타슘 커런트는 아웃워드 커런트니까 디폴라리제이션을 유발한다. 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시차를 두고 소듐 채널 열렸다 닫히고 칼슘 채널 열렸다 닫히고 포타슘 채널 열렸다 닫히고 이런 현상이 아니죠. 예, 소듐 채널에 의한 업스트로크부터 시작해서 소듐 채널에 의한 커런트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타나는 칼슘 채널에 의한 커런트는 여기 얼핏 구별이 되지만 어쨌든 사실상 오버랩되는 거고 이 포타슘 커런트 역시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때 내려가는 요 시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포타슘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는 알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원래 정상적인 노달설, 즉 SA 노드에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액토픽한 그런 임펄스가 생길 때에도 어쨌든 이 페이스 4에서 스폰테니어슬리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포텐셜이 생기는 거가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페이즈 4라고 하고 이거는 소듐 커런트, 칼슘 커런트, 포타슘 커런트 모두 다 관여하죠. 그래서 소듐이나 칼슘이 조금씩 새 들어오는 거 또는 포타슘이 조금씩 나가는 거가 이렇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서서히 디폴라가 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안 다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채널, 특히 소듐 채널 예를 들어서 보자면 레스팅 상태와 액티베이션 상태가 있고 인액티베이션 상태가 있다. 소듐 채널이 열리는 거는 잠깐 동안 액티베이션 채널이 열리면서 인액티베이션 채널은 아직 작동하지 않은 단계, 요 사이에서 커런트가 생기는 거다. 알고 있죠? 그렇게 리뷰하고 리뷰 너무 오래 했어. 리뷰하고 약물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얘기했던 약물들이 이런 액션 포텐셜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갖고 있길래 아리스미아를 억제하거나 노멀라이즈 할 수 있는 것인가 보면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타키아리스미아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 페이즈 4에서 나타나는 스폰테니어스 페이스메이커 포텐셜 이거가 슬로프가 크면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슬로프가 작으면 하트레이트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슬로프에 작용하는 약물이 예를 들면 베타 블로커입니다.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도 베타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게 되는 기전이 이 페이즈 4에서 나타나는 이런 페이스메이커 포텐셜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블로커를 쓰면 이 슬로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런 식으로 원래는
훨씬 늦게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가 슬로프가 커져서 타키아리스미아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액션 포텐셜이 더 빨리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베타 블로커를 쓰면 이 슬로프가 작아지고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타키아리스미아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이고요. 그런가 하면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약물들의 경우에는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이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제돼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자극이면 열려야 되는데 액티베이션 게이트가 억제돼서 잘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스레시홀드가 더 높아져서 같은 정도의 페이스 4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더라도 더 늦게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에 의해서 블러킹이 나타나게 되는 메커니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리게 될 아데노신 또는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레스팅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다이아스톨릭 포텐셜, 레스팅 상태에서의 다이아스톨릭 포텐셜이 그 맥시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레스팅 상태에서 더 많이 내려가서 올라오기 어려운 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슬로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훨씬 늦게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약물들이 또 있고 그런가 하면 포타슘 채널에 작용하는 약물들의 경우에는 비폴라리제이션이 되는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 채널이 지금 잘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리폴라리제이션이 돼야 하는데 그 리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는 포타슘 커런트가 약해서 리폴라리제이션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액션 포텐셜이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겁니다. 액션 포텐셜이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그만큼 리프렉토리 피어리드도 길어지죠. 이런 효과를 통해서 부정맥을 중간에 차단하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리스미아에 쓰이는 약물들은 이게 특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클래스 1, 2, 3, 4, 5 또는 클래스 1, 2, 3, 4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래서 그 그룹 1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고 가장 그 안티아리스믹 액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물 이게 소듐 채널 블로커예요. 소듐 채널 블로커. 그룹 2가 베타 블로커. 그룹 3는 포타슘 채널 블로커. 그룹 4는 칼슘 채널 블로커. 그룹 5는 기타. 아데노신이 그 가장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하나의 약물을 예를 들어보면 그 약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포함이 되는데 그 약물 중에 사실은 이 소듐 채널 블로킹 액션을 갖고 있으면서 포타슘 채널 블로킹 액션을 갖고 있는 약물도 있고 베타 블로킹 액션을 갖고 있으면서 포타슘 채널 블로킹 액션을 갖고 있는 약물도 있고 사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약물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서 그 약물을 쓰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 약물의 효과가 입증된 단계에서 그 약물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아주 명확하게 어떤 약물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나 그 각각의 약물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작용 기전에 근거해서 이렇게 5가지 클래스로 구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클래스 1부터. 그래서 클래스 1, 즉 소듐 채널 블로커 약물은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이해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이해가 되겠죠. 예. 스레시홀드를 올린다. 소듐 채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듐 채널이 같은 정도의 자극인데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레시홀드도 올라갈 거고
열리긴 열리는데 페이즈 제로의 이 디폴라리제이션 업스로프 쫙 올라가는 것도 이게 슬로프가 좀 약해지겠죠. 소듐 채널이 조금 약하게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다는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리펙터의 피리어드도 길어지고 페이즈 4 디폴라리제이션에도 소듐 채널이 관여하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딜레이되고 뭐 그런 모든 효과들이 다 타키 아리스미아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약물에 대해서 각각을 얘기하기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유념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티 아리스믹 드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스테이트 디펜던트 바인딩 또는 스테이트 디펜던트 블락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듐 채널 또는 뭐 칼슘 채널이든 포타슘 채널이든 베타 스티뮬레이션이건 어떤 거에 작용해서 정상적인 하트의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어떤 올터레이션을 유발하는 약물이 있다 그러면 뭐 물론 타키 아리스미아 상황에서는 하트레이트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겠지만 정상인에게 또는 정상적인 부위에서는 브라디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고니야. 네? 내 말이 혹시 너무 빠르지는 않지? 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수용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던 거지?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이런 작용을 통해서 올터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하면 사실은 안티 아리스믹 드럭으로서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아리스모제닉한 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안티 아리스믹 드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약물이 채널에 작용할 때 이 채널이 레스팅 상태일 때보다 액티베이티드 또는 인액티베이티드 상태일 때 둘 다 정상 상태는 아니죠. 채널의 상태는 크게 봤을 때 레스팅 상태, 액티베이티드, 인액티베이티드, 다시 레스팅 이 세 가지 상태로 구별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요. 레스팅, 액티베이티드, 인액티베이티드. 인액티베이티드라는 게 채널이 닫힌 거긴 하지만 레스팅 상태에 닫힌 거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닫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약물들이 작용할 때 이런 레스팅 상태의 채널보다는 액티베이티드 또는 인액티베이티드 상태의 채널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상세포에 또는 정상적인 하트에 대한 효과는 적으면서 아리스미아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셀렉티비티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하트에 대한 아리스모제닉 액션은 크지 않으면서 안티 아리스믹 액션을 보이게 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다면 사실은 안티 아리스믹 드럭들은 전부 다 매우 위험한 약이 될 거예요. 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터레이션을 정상세포에도 유발하긴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안티 아리스믹 드럭은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그거는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부수적인 얘기인데 클래스 1 드럭의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제 스레시홀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스트로크의 이런 슬로프를 줄이고 이런 효과는 공통적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은 길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짧아질 수도 있고 별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이 다르지는 않으나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대한 효과가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클래스 1A, 1B, 1C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약들이 작용하는 패턴은 클래스 1A에 해당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안티아리스믹 드럭이면서 이 클래스 1A에 속하는 걸로 퀴니딘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안티아리스믹 드럭 하나만 기억해놔라 그러면 퀴니딘을 기억해야 돼요. 퀴니딘이라는 약물은 소듐 채널 블로커로서 그래서 업스트로크를 억제하고 컨덕션도 억제하고 이 소듐 채널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액션 포텐셜 자체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게 옆에 리전으로 컨덕션이 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컨덕션이 되는 원리 그거 들은 적 있죠? 예, 어느 한 리전에서 이 업스트로크의 빌라시티가 얼마나 되느냐가 옆으로 얼마나 빨리 컨덕션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덕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컨덕션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도 길어지고 리프렉터리 피어리드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효과가 말씀드린 바처럼 타키아리스미아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이제 가장 특히 벤트리클러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이기는 한데 이런 심근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 이외에 심파세틱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에 대해서도 작용을 좀 해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안티콜리너직 액션이야. 그러니까 안티콜리너직 액션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은 타키아리스미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키아리스미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SA 노드나 이 머슬셀에 대해서는 이 소듐 채널 블로킹 액션 때문에 주로 이런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베이갈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걸로 인해서 이 탈분 레이트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AV 노드에서 컨덕션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컨덕션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AV 노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워워 조금만 있다가 이런 역할인데 이거를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인 거죠.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사실은 이제 최 선생님 강의에서 또 언급이 많이 되겠지만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임상적으로 별 문제가 아니에요. 벤트리클로 넘어오지만 않으면 에이트리움에서 1분에 300번, 400번 액션 포텐셜이 일어난다고 해도 만약에 AV 노드에서 적당히 다 차단해주고 벤트리클로는 1분에 70번만 넘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네, 거의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냐, 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냐 이거는 이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이 퀴니딘 같은 약물의 경우에는 AV 노드에서 갖고 있는 컨덕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에는 적어도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거죠. 이것도 원래는 강심제지만 안티아리스믹 액션이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탈리스는 이 퀴니딘과는 정반대로 특히 AV 노드에서 컨덕션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같이 쓴다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벤트리클러 마이오카디움에 대한 작용이나 벤트리클에 있는 컨덕션 레이트에 대한 작용은 지금 얘기한 안티아리스믹 액션 바람직한 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큰 겁니다. 이게 흔히 쓰이는 약이긴 한데 이 부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클래스 1에 해당되는 약물인데 이게 클래스 3의 액션도 있어요. 그래서 QR 인터벌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RS 컴플렉스와 QT 인터벌
T웨이브 사이에 이게 뭐죠? 벤트리큘러 디폴라리제이션과 리폴라리제이션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이게 지연된다는 게 뭘 의미해요? 리폴라리제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리폴라리제이션이 잘 안 되면 이건 그럼 배웠니? 이콘이야? 리폴라리제이션에 그 포타슘 채널에 문제가 생겨서 리폴라리제이션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잘 모르겠습니다. only after depolarization. 아까 after depolarization 들었다. only after depolarization 들어봤나? only after depolarization.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액션 포텐셜에 다른 액션 포텐셜이 따라온다. 1+1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D 노드에서 신호가 안 왔는데 한 번 왔던 시그널에 연달아서 또 하나가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거 이런 걸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봤을 때 early after depolarization, delayed after depolarization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리폴라리제이션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면 early. 액션 포텐셜이 다 끝났는데 연달아 아직 다음번 임펄스가 오기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연달아 생기면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달라요. 근데 이 early after depolarization은 리폴라리제이션이 지연돼서 원래는 벌써 리폴라리제이션이 끝났어야 되는데 포타슘 채널이 막 작동을 못하니까 겨우겨우 이제 리폴라리제이션을 힘겹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면 이 소듐 채널이 원래는 리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레스팅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면 안 되죠.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아직 디폴이 안 된 상태인데 레스팅 상태가 다시 됐으면 즉 리프렉토리 피리어드에서 벗어났으면 액션 포텐셜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가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리폴라리제이션이 막 지연되면 이런 포타슘 채널에 대한 억제작용 때문에 그러면 소듐 채널은 이쯤이면 이제 레스팅 상태 됐겠지 하고 레스팅 상태 채널로 돌아왔는데 아직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 그러면 액션 포텐셜 또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고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EKG상에 막 이런 웨이브가 막 반복해서 똑같은 모양의 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게 불어예요. 프랑스 사람이 처음에 이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내가 프랑스어는 잘 모르는데 또사드 푸엔트 뭐 이렇게 부른대요. 예, 그래서 또사드 푸엔트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의 EKG 패턴을 갖는 그런 타키아리스미아가 이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키아리스미아 막으려다가 다른 종류의 타키아리스미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이런 EKG 소견과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그리고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싱코피 증상 이런 거를 통칭해서 퀴니딘 싱코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안티아리스믹 드럭이 프로아리스믹 액션을 나타내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 약을 쓴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작용 GI 사이드 이펙트 말고 좀 특징적으로 싱코니즘이라는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 퀴니딘이라는 게 퀴닌 그 안티말라리얼 드럭 중에 퀴닌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천연물 구조를 갖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CNS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싱코니즘이라고 불러요. 이런 계열의 물질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헤드에이크, 디즈니스, 그 다음에 티니투스 같은 거,
이런 거를 통칭해서 싱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퀴니딘은 특히 다른 약물과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물입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계 관련해서 이런 약들을 같이 쓸 경우가 있는데 아까 디지탈리스를 같이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탈리스, 워퍼린 이런 약과 관련해서 다른 약물의 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디지탈리스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탈리스 톡시티가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와파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출혈성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부작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특히 디지탈리스나 워파린 같은 약물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염기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 퀴니딘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며 그 같은 클래스의 비슷한 작용을 가진 약물로 프로케이나마이드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퀴니딘과 거의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는데 이 약물은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에 대한 작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안티콜리네르직 액션은 약한데 갱글리언 블라킹 액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특징적으로 약동학과 관련해서는 아세틸레이션에 의해서 메타볼라이즈 되는 대표적인 약물이고요. 이 아세틸레이션에 의해서 메타볼라이즈 되는 약물은 특이하게 유전적으로 이 아세틸레이션 반응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슬로우 아세틸레이터, 패스트 아세틸레이터라고 하는데 작년에 김수환 선생님 강의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지? 본이야. 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케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죄가 아니다. 들어봤다는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 뭐 그 내용까지 기억이 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인 걸 나도 알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그래서 자꾸 듣는 거야. 똑같은 거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또 기억이 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슬로우 아세틸레이터 같으면 이 아세틸레이션 반응이 느린 어떤 사람이 이 약물을 복용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메타볼리즘이 잘 안 되니까. 예. 문제는 이 약물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약물에 의해서 루푸스 에리세마토스 신드롬과 비슷한 임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좀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 뭐 결체 질환 이런 거에 하나고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약물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1에 해당하는 약물로 비슷한 약물로 디소피라마이드라는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1A 말고 클래스 1B에 페니토인, 리도케인, 맥슬레틴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시다시피 약간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대한 이펙트가 다르고 자세히 보면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는 약물들이에요. 페니토인은 간질, 에필lep시에 대한 치료제로 과거에 많이 썼던 약입니다. 그러니까 뉴론셀에 대해서 이런 소듐 채널을 억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리도케인도 비슷한 작용이 있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서 소듐 채널을 블락함으로써 뉴로널 액티비티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국소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죠.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치과 치료할 때 여기 이 치과 치료할 때 이 주사에서 국소 마취하는 거 그게 리도케인이잖아요. 물론 치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신경세포의 소듐 채널에 대해서도 작용을 갖고 있는 걸로 잘 알려진 약물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디지탈리스 인듀스트 타키아리트미아에 대해서 특히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각각의 약물이
좀 더 효과를 잘 나타내는 그런 인디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인상적인 내용, 최기준 선생님 강의를 더 들으시면 자주 더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시간이 제가 뭐 이렇게 앞에 리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걸렸는데 조금만 더 할게. 이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동영상 보는 거니까 별 상관없잖아, 그치? 저도 그래서 잠깐 여유를 부리다 보니 조금 늦어졌는데 사실은 이 뒤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그냥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뭐 어떤 약물들을 쓸 수 있는지 대부분 들어본 것들이고 특히 이런 베타 블로커들 다 들어봤잖아요.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다 예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하나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특히 베타 블로커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 사이에 1년여 지나는 사이에 저기서 많이 들어본 약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정말 쓰이는 데가 많은 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유명한 약물은 프로pranolol이잖아요. 베타 블로커 중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 프로pranolol은 베타 블로커이면서 베타 1, 베타 2에 대해서 셀렉티비티 없이 non-셀렉티브하게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베타 1 이펙트인데 베타 2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사이드 이펙트잖아요.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아스마가 있는 경우 베타 2 이펙트에 의해서 브론코 스페즘이 나타나서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 번 들어봤겠지? 그렇지 않을까, 고냐? 네, 이건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는 들어본 것까지도 기억이 나야지. 이 정도는. 그래서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좀 더 셀렉티브하게 베타1 액션을 갖고 있는 메토프롤롤이나 나돌롤, 티몰롤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아리스미아의 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약물이고 이 클래스 3 약물이요. 포타슘 채널에 주로 작용하는 요거는 생소한 약물이고 사실은 이 약물들은 이런 아리스미아 치료제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도 별로 들어볼 기회는 없을 텐데 어쨌든 이 그룹에 속하는 약물로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리어스 벤트리클라 아리스미아에 대한 치료제로 종종 사용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래스 3에 해당되는 약물, 포타슘 채널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액션 포텐셜이 그러니까 리폴라리제이션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액션 포텐셜이 듀레이션이 커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프렉토리 피어리드도 길어지니까 예를 들면 리엔트리 서킷 같은 거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겠죠, 당연히. 리프렉토리 피어리드 길어지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약물도 다른 액션들도 갖고 있어서 이제 아드레너직 블로커 액션이나 칼슘 채널 블로커 액션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이제 포타슘 채널 블로킹이 메인 액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사드 포엠트 같은 그런 벤트리클라 타키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 중에 중요한 거는 아주 드물기는 한데 이것도 아주 드물기는 한데 펄모너리 톡시시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한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라는 거는 페이탈한 거죠. 간경화 되는 것처럼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되면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펄모너리 펑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약물들은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비슷한 류의 약물로 도페티드라이드라든지 브레틸리움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이 텍스트북을 잘 안 사보시니 슬라이드를 조금 쭈절쭈절 이렇게 길게 썼어요.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보여드리면 나중에 또 교과서를 찾아보시지 않는다면 키워드만 보고는 잘 리마인드가 안 되실까봐.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클래스 3에 속하는 약물로 분류되는데 이름이 소탈로린 약물도 있어요. 이거는 뭐 짐작하다시피 베타 아드레너진 리셉터 블락킹 액션도 갖고 있는 약물이죠. 클래스 2 약물이면서 동시에 클래스 3 약물인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3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베타 블로커처럼 사실은 수많은 반복 학습이 아마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칼슘 채널 블로커는 물론 이게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드 중에서 그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대한 셀렉티비티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중에 카디악 셀렉티비티가 있는 약물이 있고 바스큘라 셀렉티비티가 있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젠 같은 약물은 베슬 쪽보다는 카디악 칼슘 채널에 좀 더 셀렉티비티가 높고 통칭해서 다이하이드로피리딘이라고 부르는 약물, 대표적으로 니페디핀 같은 약물은 바스큘라 칼슘 채널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뭐 양쪽에 다 작용하긴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카디악 셀렉티비티를 가진 것들, 그 다음에 바스큘라 셀렉티비티를 가진 것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한 바 있고 대표적으로 카디악 셀렉티비티를 갖고 있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거 베라파밀과 딜티아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서 얘기한 칼슘 채널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소듐 채널 블로커처럼 액티베이티드, 인액티베이티드 상태의 칼슘 채널에 좀 더 셀렉티브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특히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AV 노드에서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벤트리클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블락킹 액션을 나타내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타 그룹에 속하는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아데노신.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다. 고니야,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 아데노신은 ATP 관련해서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생화학 책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또 생리학 시간에 배운 기억은 없니? 생리학 시간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게 중요해. 잘 모른다는 걸 내가 알려고 한 거니까.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지금 얘기한 대로 ATP 메타볼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ATP에서 포스페이트 하나 떨어지면 ATP 둘 떨어지면 AMP 또 하나 더 마지막까지 떨어지면 아데노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데노신은 다시 또 거기에 뭐 포스페이트가 붙으면 AMP, ADP, ATP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하이 에너지 포스페이트 그룹을 매개로 에너지를 담는 그릇 같은 물질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빌딩 블록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생리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생리학 책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생리학 시간에 못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어, 진짜. 중요한데 안 나와, 생리학 책에 이게. 아직 교과서에 안 실려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알려진 사실들이 많은데 비교적 최근에 알려져서 아직 교과서에 안 실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임상 교과서 같은 데는 더 자주 나와요. 양력 책에도 자주 나와. 이게 지금 얘기한 생화학적인 의미의 메타볼라이트로서의 그런
시그니피컨스 말고 일종의 로컬 호르몬입니다. 네,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세포 내에서 세포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세포 밖으로 나온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주변에 있는 세포의 시그널로 작용해요. 그래서 로컬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로 작용해서 다른 세포에 어떤 신호를 줘. 어떤 신호를 줄 것 같아? 어떨 때 아데노신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예, 그런 겁니다.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스케미아에 빠졌다. 그러면 ATP가 막 데그레데이션 돼서 세포 내 아데노신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막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 즉, 세포의 에너지 프로덕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럼 심장에서 같으면 이 시그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심장의 에너지 컨섬션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해요. 지금 이스케미아 상황이고 계속 에너지를 막 이렇게 낭비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뭐 이런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트 레이트를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이오카디알 컨트랙틸리티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트 레이트에 대한 효과가 아주 커요. 혈관에서도 로컬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심장 입장에서 보면 로드를 줄여주는 거죠. 이 혈관에서 작용을 한다면. 근데 로컬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트에서 만들어지면 하트에서 작용하고 뭐 전신적으로 에피네프린처럼 뭐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수축시키거나 전신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테믹한 호르몬이 아니고 로컬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액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포타슘 이플럭스를 증대시켜서 하이퍼폴라라이즈 시켜서 디폴라라이즈 되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하트레이트를 늦추는 거예요. 하트레이트를 다운시키는 거죠. 이게 특히 이런 노드에 대한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이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에 대해서는 들어보초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엔도제너슬리 원래 작용하는 물질이니까 이 제로바이오틱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생리적으로 생기서 신호 물질로 작용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IV를 줬을 때 작용을 하면 금방 그 작용이 없어져요. 이게 로컬 호르몬으로만 작용하는 이유가 블러드에 나오면 블러드에서 금방 데그레데이션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작용 시간도 짧아. 그러니까 하이포텐전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래서 플러싱 같은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혈관이 유한돼서 작용 시간이 매우 짧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리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미아가 이렇게 파록시즈말하게 나타날 때 이거를 일단 끊어버리면 아리스미아를 일단 완화시켜버리면 한동안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그 액션이 24시간 계속 나타나는 것이 불필요해. 부작용만 터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작용 시간이 짧은 것이 아리스미아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특성이다. 그런 물질이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안티아리스믹 드러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게 아데노신입니다. 하이퍼폴라라이즈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나 포타슘은 그냥 일렉트로피지올로지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날이 또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심장학에서 제가 할 강의가 7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7시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 심장 혈관에 관한 얘기들을 할 거고 제가 하는 강의에서만 해도 뭐 이런 얘기들을 다시 반복할 기회도 여러 번 있을 것 같습니다.